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이데올로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마르크스의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잉여 생산물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 그러면 잉여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하고 또 그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가 나누어지는데, 이게 이제 계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배계급은 기본적으로 소수기 때문에 다수인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또 착취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러가지 지배수단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지배수단이 바로 종교, 윤리와 같은 정신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이 어떤 산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생산물에 따라서 정신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 마르크스는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와 윤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지배 계층이 알아서 대들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국가나 법 제도를 만들어서 완전히 피지배 계층을 장악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종교, 도덕, 윤리, 그 다음에 법, 제도 모두가 지배계층의 지배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면 피지배계층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이렇게 생산물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지배계층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계층, 기존의 지배계층인 이 지주들은 어이구 이제 저항하니까 끝났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지배 구조를 다시 만들어내서 지배를 계속 해나가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새롭게 지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자본주의다. 그래서 기존의 중세에서 갖고 있던 토지를 팔고 이제는 공장을 사서 공장을 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전에 농노나 소작인으로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오고, 이러한 어떤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서 다시 지배체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 과거의 종교나 윤리규범은 더 이상 지배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신을 관념을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지배수단으로 만들어낸 정신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다. 그래서 생산수단인 공장을 가지고, 즉 자본가로, 옛날에 지주에서 자본가로 변신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작인에 머물러 있던 이런 피지배층을 노동자로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걸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 평등,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또 다시 국가나 법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나 평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또 다른 어떤 변화된 모습일 뿐이다. 지배계급의 혹은 지배구조의 또 다른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마르크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 입장에서 이 자유나 평등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마르크스는 도대체 자유와 평등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길래 이 자유와 평등조차 가진 자들,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이라고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주의,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라는 것은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간섭 없이 개인에게 맡겨두면, 그러면 경제든 뭐든 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게 자유주의,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모두 다가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다 평등하다. 그래서 국가는 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이 알아서 법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알아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국가는 똑같은 어떤 인간으로 대해야 되는 형식적 평등,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념에서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뜻, 이런 좋은 개념인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보면 도대체 마르크스는 어떻게 바뀔래 지배 수단이라고 보는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토지를 팔아서 엄청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엄청난 부를 쌓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 가족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서라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같아요. 자, 이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두 사람은 이 당시에 자유나 평등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가난한 가장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또 부자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또 이런 점에서 둘이는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가정이 아니고 바로 근대의 자유방임인 자본주의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없는 겁니다. 즉 경제적 무정부 상태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해라 라는 것이 이 당시에 자유방임주의고,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정부주의가 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힘센 놈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가난한 가장이 이제 돈 벌러 갑니다. 그런데 역사상 항상 노동에 대한 공급은 초과 공급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사상 항상 노동은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고, 채용 당하는 그 가난한 가장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가진 자 입장에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진 않죠. 당연히 적게 주죠. 그런 다음에 일은 조금 더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영국의 노동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31~32살에 머물렀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이 노동자에게 엄청 불리하죠. 그래서 이 가난한 가장인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진 자의 지배착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시의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는 이 노동자가 만약에 국가에 가서 하소연한다고 쳐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월급을 너무 적게 받고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속여서 네가 도장 찍었나? 아닙니다. 원래 이제 계약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속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두 평등한 두 사람이, 똑같이 자유로운 어떤 판단 능력이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근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자유나 평등은 언뜻 보면 모든 사람이 합리적 판단을 하고 모두가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라는 형식적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히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자유나 평등을 찾았다라는 만족감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지 않고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서 지배와 착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르크스는 이 근대의 자유와 평등을 철저히 지배계층의 지배수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 지금처럼 만들어진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철저히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 당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노동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 다음에 이 정치에 참여하는 계층들, 즉 선거권을 가진 계층들은 일정한 재산이 있는 부자들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30%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상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개념도 또 국가나 법이라는 것도 역시 가진 자의 어떤 의사를 지배 착취를 위한 가진 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수단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조차도 이 근대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조차도 결국에는 이전에 어떤 지배계급이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만 달라진 중세나 자본주의나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법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 모양만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마르크스는 외피라 그러고 근본적으로 지배 착취의 관계를 본질로 봐서 본질은 변화가 없는데 외피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고 과거에는 하나님이라 했지만 현재는 자유나 평등 이렇게 말을 바꿀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는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되잖아. 자유롭다. 거기 싫으면 다른 데 가라.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의 자유를 언뜻 보면은 계약을 체결할지 그만할지를 자유를 준 듯 해도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피지배층은 이 새롭게 형성된 지배구조인 자본주의에 종속돼서 수탈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보는 게 이 근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로 간다고 이 마르크스는 얘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